평생 두 사람 이름으로 지켜온 아파트 한 채, 그런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남은 사람 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30회, 40회를 함께 살림하고 함께 대출 갚고 함께 관리했으니 당연히 남은 사람이 그대로 쓰면 되는 집이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떠나는 순간 그 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등기부에는 내 이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이름이 줄줄이 함께 올라가고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자녀들 도장이 필요해집니다. 심지어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를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서류는 계속 나오고 자녀들도 저마다 사정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집 문제가 가족 사이에 금이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평생 한 번도 얼굴 붉힌 적 없던 사이인데도 집 한 채 때문에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기 어려워지는 일이 현장에서는 정말 자주 벌어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비슷한 일을 20회 넘게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속재산 설계와 가족 간 분쟁 예방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처음에는 법 조항 중심으로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문제는 법이 아니라 서로 대화가 없었다는 것,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구조를 몰랐다는 것이더라고요.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남편이 먼저 갔는데 집이 내 집 아니냐? 왜 자식들 이름이 올라가야 하느냐?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법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때 내 집 한 채가 법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들과 싸우지 않으면서도 내 노후를 당당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집이 공동 소유로 바뀌는 순간 좋은 자식이냐 나쁜 자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채권자의 문제가 함께 끼어든다는 것, 이 부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면 그 자녀 지분에 대해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자녀가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감정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상속 비율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남은 배우자가 반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배우자 몫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남기고 간 것이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대출, 보증, 신용카드빚까지 전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빚을 배우자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친구 보증을 서줬다거나 사업관계로 빚을 진 것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숨겨뒀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전체 재산과 빚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금, 대출, 보험, 연금, 토지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몇 달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은 기간이 지나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빚쟁이들이 찾아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장례 치르느라 바쁘고 정신도 없고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절차를 챙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간을 넘기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배우자가 건강할 때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우리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 노후는 어떻게 지킬지 한 번쯤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상속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대화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나중에 눈물 흘리지 않는지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몇 해 전에 상담했던 한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먼 친척 되시는 분인데요. 72 넘으신 이모님이셨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그대로 못 돌아오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나서 평소처럼 신문 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으니 이모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모님은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조문객 맞이하고 음식 챙기고 자녀들 챙기고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남편 생각만 하셨대요.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나 그런 생각들만 맴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된 것들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은행 계좌도 그렇고 집 명의도 그렇고 이대로 두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고요. 이모님은 그때도 잘 이해가 안 가셨대요. 집은 당연히 내 집인데 무슨 정리를 하냐. 아버지 통장은 내가 쓰던 거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막상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어보니까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파트 등기부에는 남편 이름만 올라가 있었고 이제 상속 절차를 밟으려면 남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모님은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구나. 30에 넘게 여기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김치 담그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법적으로는 내 집이 아니었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지금 대출이 좀 있어요. 사업하면서 빚을 좀 졌는데 은행에서 계속 재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 유산 중에 제 몫을 받으면 그걸로 빚을 좀 갚아야 할 것 같아요. 딸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애들 학원비에 남편 사업 자금에 이것저것 보태다 보니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모님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아, 애들이 집 지분을 받으면 그걸 돈으로 바꾸려고 하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집을 팔아야 하는 건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시다가 이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준호야, 나 좀 도와줘. 내가 이쪽 일한다고 들었는데 이모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 이모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가자마자 눈물부터 쏟으셨습니다. 준호야, 나는 이 집이 당연히 내 집인 줄 알았어. 남편이랑 같이 장만한 집이고 같이 대출 갚았고 같이 살았는데 이게 내 집이 아니라니. 자식들이 나쁜 애들은 아니야. 다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나는 이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예금도 별로 없고 연금도 얼마 안 되고 이 집에서 쫓겨나면 나는 진짜 갈 데가 없어. 저는 이모님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빚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빚은 없을 거야. 남편이 평생 빚 없이 살았어. 그런데 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가서 재산 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모님은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남편분이 친구 보증을 서준 것이 있었던 겁니다. 금액이 꽤 컸습니다. 친구가 사업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못 갚고 있었던 겁니다. 이모님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상속을 받았다면 이모님과 자녀들은 그 빚까지 함께 떠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기간 안에 알게 됐기 때문에 한정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였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내고 며칠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빚 문제는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집 문제였습니다. 이모님은 자녀들과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들아, 이모가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이 집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 너희들 사정도 이모가 다 알아. 돈이 필요한 거 안다. 그런데 이 집을 지금 팔면 나는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모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이모님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자녀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집을 국가기관에 맡기고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라고요. 집은 팔지 않고 계속 살 수 있고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니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집 명의를 이모님 단독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자녀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집을 팔아서 지분을 나눠 가지면 당장은 돈이 생기지만 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두 집 다 공간도 좁고 형편도 빠듯합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면 그것도 부담입니다.
차라리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서로에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어머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속 지분을 정리해서 집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만들고 어머니는 그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작업도 복잡하고 이것저것 확인할 것도 많아서 힘드셨지만 몇 달 지나고 나니 매달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은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준호야, 이제 마음이 놓여. 애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내가 쓸 돈은 내가 챙길 수 있고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저는 이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모가 잘하신 거예요. 미리 알아보시고 자녀들과 대화하시고 빨리 움직이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자식들 눈치만 보다가 시간을 놓치세요. 이모는 용기 내서 잘 해결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집 한 채만 남으신 분, 자녀들 사정은 알지만 내 노후도 걱정되시는 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재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고민만 하시던 시간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제 이모님처럼 용기를 내서 상황을 직시하고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때 내 집이 법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 안에서 내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내 집 한 채가 법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그 다음 대비는 훨씬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함께 산 집이니까 당연히 남은 사람 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 법이 개입하면서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때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누는 몫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은 배우자, 나머지는 자식들 몫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한 명과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몫이 줄어듭니다. 국내 상속 관련 통계를 보면 상속 지분 계산을 잘못 알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나옵니다. 제가 만났던 67세 최영희 님도 남편이 남기고 간 아파트 값의 절반은 자신의 몫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자녀가 셋이었는데 본인이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자녀 셋이 나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실제 비율로 계산을 해보니 본인 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와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집값이 4억이라고 치면 본인이 2억을 가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해드리는 방법은 내 집 예상 상속 지분을 종이에 직접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이 얼마쯤 되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그럼 어느 정도가 내 몫이고 어느 정도가 자녀들 몫인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인터넷에서 어설프게 계산만 보시고 단정하지 마시고 최소한 주민센터나 가까운 법률 상담 창구에서 기본 구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집이 나중에 어떻게 나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은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나눠 가진 공동재산이 됩니다. 즉, 등기부 등본에 나 혼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이름이 함께 줄줄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자녀들 동의가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속 사건을 다루는 여러 기관에서도 집 한 채를 둘러싼 공동소유 상태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69세 박명숙님 사례를 보면 남편이 떠난 뒤 아파트가 어머니와 자녀 셋 이름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자녀 중 한 명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분을 팔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자녀 입장에서는 빚을 갚아야 하니까 자기 지분이라도 현금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집 전체를 팔지 않고 지분만 파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가 남의 집 일부 지분만 사겠습니까? 결국 그 가정은 집을 통째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야 했고 나머지 자녀들도 원치 않게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어보시고 앞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어떤 이름들이 어떻게 올라갈지 그림을 미리 떠보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동소유가 되는 순간 좋은 자식이냐 나쁜 자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채권자의 문제가 함께 끼어든다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착하고 효심이 깊어도 그 자녀가 빚을 지면 채권자가 그 자녀 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모 자식 간 정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등기부 등본을 직접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이 공동 소유가 되면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동의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말 그대로 자식들의 도장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 통계를 보면 특정 자녀 한 명이 도장을 찍지 않아서 몇 년씩 발이 묶이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자녀가 해외에 나가 있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그 즉시 모든 절차가 멈춰버립니다. 66세 김선자님은 몸이 많이 약해지면서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지만 막내 아들이 나중을 걱정해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몇 년을 미뤄야 했습니다. 막내 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이 자기 몫도 있는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집값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주택연금 제도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은 내가 앞으로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미리 정해두고 자녀들과도 사전에 방향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을 계속 살 거라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팔 거라면 언제쯤 팔 것인지, 주택연금을 받을 거라면 왜 그것이 필요한지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두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사랑만 믿고 서류는 나중에 하자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 도장 없이도 내 집 문제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지 따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떠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전체 재산과 빚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금, 대출, 보험, 연금, 토지, 자동차 등 중요한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이 서비스를 통해 숨은 예금뿐 아니라 본인도 몰랐던 보증 채무를 발견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72세 오순자님은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재산 조회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대로 상속을 받았다면 오순자님과 자녀들은 그 빚까지 함께 떠안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상속 시작을 안 날로부터 몇 달 안에 알아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검토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실천 방법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이 없더라도 사망 신고를 하러 가실 때 재산 조회 신청을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신청만 해두면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과정을 미루다가 기한을 넘겨버리면 빚까지 함께 떠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증 채무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나는 배우자 이름으로 된 빚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기간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석 달 안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만 빚으로부터 나와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원과 관련 기관에서도 이 기간을 넘겨서 뒤늦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반복해서 알리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 포기는 아예 재산도 빚도 다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71세 장기수님은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담을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기한이 지나 이미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굳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법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빚쟁이들이 찾아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수님은 결국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집까지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하는 방법은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석 달이라는 기간을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석 달 안에 움직여야 한다. 이것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족끼리만 상의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바로 동사무소나 법원 안내 창구에 먼저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기간 안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이 집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활용하고 자녀들과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실제 방법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내 집을 지키는 전략과 집을 팔 때 손해보지 않는 방법,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조를 아셨다면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집을 국가기관에 맡겨두고 그 집을 담보로 부부가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잠시 맡기는 대신 나중에 자녀 동의 없이도 살아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게 설계된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집이 일정 가격 이하일 때, 일정 나이 이상일 때 등 기본 조건만 맞으면 생각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살아 계실 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한 사람이 먼저 떠나더라도 남은 사람은 계속 연금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집에 세입자가 있거나 방 일부를 임대 중이면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가입을 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 내 삶의 계획과 맞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 집이 이 제도 대상이 되는지 간단히 전화 한 통으로 문의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나 가까운 은행에 전화해서 주택연금 상담받고 싶다고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미리 이런 제도를 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배우자가 떠났다면 집을 어디에 쓰든 상관없이 서류상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나중에 팔거나 담보로 활용할 때 필요한 동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들과 공동명의로 남아있으면 집을 팔거나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마다 자녀 도장이 필요하지만 단독 명의로 정리해 두면 의사결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실제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집을 내 명의로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들 지분을 정리하려면 자녀들이 자기 지분을 어머니께 넘겨주는 증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 지분을 정리할 때 자녀들 입장에서 서운함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이름으로만 하자고 밀어붙이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 집을 내 명의로 해주면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손 안 벌리고 살겠다. 대신 지금부터 지분을 나누자고 하면 나는 갈 곳이 없고 매달 생활비를 너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을 열어놓고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서로에게 나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꺼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속받은 집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집 한 채뿐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녀들은 이미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받은 지분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집을 처분하면 세금 계산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집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빨리 파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의 위치, 자녀들의 주택 보유 상황, 상속 재산 전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집을 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가까운 세무 상담 창구를 찾아가 내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파는 것이 유리한지 꼭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동사무소에서도 기본 상담을 해주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정확한 계산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동산 중개인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동, 같은 구조의 집인데도 정리 상태와 처진상에 따라 몇 개월 안에 죗값을 받고 나가는 집이 있고 몇 년씩 묶여있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 정리, 냄새, 조명, 현관과 거실의 느낌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집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자기가 살 수 있을지를 상상하러 옵니다. 현관을 열었을 때 신발이 가득하고 짐이 쌓여 있으면 첫인상이 안 좋아집니다. 거실이 어둡고 물건이 많으면 집이 좁아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한꺼번에 버리자고 하면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일단 1년 이상 손을 대지 않은 물건부터 하나씩 정리하고 현관과 거실만큼은 늘 비워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현관을 열었을 때, 거실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첫 느낌이 곧 집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같은 집인데도 정리만 잘해도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 현관과 거실을 오늘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고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돈 그 자체보다는 미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생각해서 양보했다고 믿고 자식은 부모 마음을 잘 몰라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한테 집을 물려주려고 마음먹었는데 말을 안 했고 작은 아들은 당연히 반반 나눌 줄 알았고 그러다가 유언장을 보고 나서야 서로 오해가 풀리는데 이미 감정이 상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하다고 해서 계속 미루기만 하면 나중에는 감정이 상한 뒤에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차 한 잔 앞에 두고 아주 단순하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노후에 원하는 삶, 집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서로 한 번씩만 말해보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명절이나 생일처럼 가족이 모이는 날을 활용해도 좋고 따로 시간을 내서 조용히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과 상속과 집 이야기를 웃으면서 꺼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전략을 세워두면 내 집을 지키든 팔든 자녀에게 넘기든 훨씬 덜 흔들리면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때 아파트 한 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노후와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얽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한 채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집이 공동소유가 되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잘못된 상식입니다. 평생 함께 산 집이니까 당연히 남은 사람 집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떠나는 순간 그 집은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나눠 가진 공동재산이 되고 등기부에는 자녀들 이름이 줄줄이 올라갑니다. 자녀 도장 없이는 집을 팔 수도 없고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숨은 빚까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상속 지분 구조를 정확히 알고 숨은 재산과 빚을 먼저 확인하고 석 달이라는 기간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같은 절차를 제때 움직이고 내 집을 어떻게 쓸지 미리 정해두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관리입니다. 특히 재산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서 배우자가 남긴 모든 재산과 빚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기한 내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조를 모른 채 상속을 맞이하면 배우자가 몰래 선보증빚까지 떠안을 수 있고 자식 도장 하나 때문에 주택연금도 못 받고 집도 못 팔고 몇 년씩 묶일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원치 않게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훌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녀 중 한 명이 빚을 지거나 이혼을 하면서 채권자나 배우자가 집 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해서 결국 평생 살던 집을 통째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주택연금 신탁 방식을 잘 활용하면 한 사람이 먼저 떠나더라도 남은 사람의 노후가 든든해집니다. 이미 배우자가 떠난 뒤에도 단독명의 정리와 적절한 시점에 매각, 집 꾸미기만 잘해도 경제적 여유와 심리적 안정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걱정하며 느끼는 마음의 짐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손 안 벌리고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고 자녀들은 매달 생활비를 들여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적어 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 집이 누구 명의인지. 둘째,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이 집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셋째, 나는 이 집을 지킬지 팔지 어떻게 쓰고 싶은지. 이 세 줄만 적어도 머릿속이 훨씬 정리되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저녁에 차 한 잔 앞에 두고 이 이야기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리 노후는 어떻게 지킬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준비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때 싸움을 줄이는 방법, 미리 조금씩 나누는 방법과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이어지는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함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집 한 채를 두고 가족이 싸우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같은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이나 자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